서울 자가에 살면서 대기업 다니는 김낙수 부장님은 아들에게 자신이 평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김 부장님은 대한민국 평균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대한민국 5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5억 5천만 원, 딱 중간인 중앙값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김낙수 부장은 서울 강동구의 구축 아파트, 신도시 1층 상가, 그랜저 한 대 갖고 있고요. 대출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평균은 훌쩍 넘어 보입니다. 50대의 평균 소득은 9,400만 원, 중앙값은 7,800만 원입니다. 김낙수 부장은 대기업 통신사 25년차 부장으로 연소득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 부장은 이렇게 평균보다 훨씬 나은 재무구조를 가졌지만 후배 직원의 집이나 자동차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마치 자신이 평균 이상은 해야 한다는 강박에 갇힌 것처럼요.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과 인플레이션에 평생을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평균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평균적인 자산, 평균적인 소득, 평균적인 해외여행 횟수, 끊임없이 내 인생의 비하인드와 SNS 속 친구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며 진짜 평균은 올려치기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현실적인 평균 소득은 얼마일까요? 또한 평균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지난해보다 5% 올라 4억 7천만 원입니다. 사실 2023년을 제외하고는 10년간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것이 내려가는 구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평균의 함정을 벗어난 중위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위값이란 분포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입니다. 중위값은 3억 원입니다. 놀랍게도 가구의 57%, 절반 이상은 순자산 3억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순자산 10억 원 이상 가구는 11.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자산의 체감은 이렇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을 뜻하는 평균이 아닌 그냥 부자의 기준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대한민국의 평범은 부자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의 평균은 어떨까요? 가구당 세전소득 기준으로 평균 7,427만 원, 중앙값은 5,800만 원입니다. 뭔가 와닿지 않습니다. 가구라는 기준이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소득들이 전부 발생하는 가구는 일반적이지 않거니와 자산은 가구당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쳐도 소득은 가구 단위 중위값을 보더라도 왜곡이 심합니다. 외벌이, 맞벌이 다 섞여 있으니까요. 따라서 조금 더 와닿는 통계인 국가데이터처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자료와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공해 보겠습니다. 20대의 개인소득 평균은 3,200만 원, 중위값은 2,600만 원, 30대 개인소득 평균은 4,600만 원, 중위값은 3,700만 원, 40대 개인소득 평균은 5,400만 원, 중위값은 4,400만 원, 50대 개인소득 평균은 5,100만 원, 중위값은 4,300만 원입니다. 이제 조금 현실성이 느껴집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산을 선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약 70%는 여전히 부동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그 소득으로 부동산을 지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산층 공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부동산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임과 동시에 입지가 좋으면 가격도 오릅니다. 좋은 집을 소유하는 순간 평균을 넘어서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주식보다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정답도 없습니다. 누구나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기에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 자가에 살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제 집을 투자자산보다는 사용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적당한 시점에 처분하고 월세에 살며 증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 투자 기록을 공유드릴 때도 항상 금융자산으로 한정하는 이유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20년 전에 냈던 책의 내용은 아직까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책에서 그는 집은 부채라고 말합니다. 실거주 한 채의 집은 내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요사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소비를 한다. 부자는 자산을 산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고 그것을 자산으로 여긴다. 사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중산층 재무 상태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문장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그 현실이 통계로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주식의 단점은 변동성이지만 부동산의 단점은 환금성입니다.
특히 실거주 한 채는 위기 상황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월급을 못 받게 되는 순간 그 집이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집은 그냥 거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김낙수 부장님의 똘똘한 한 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입지, 좋은 생활 환경을 가진 집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매달 내 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주는 일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출이 남아있다면 현금이 아니라 고정비를 만들어내는 자산이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는 자산을 가진 적이 있나? 통계를 보면 우리가 가진 소득과 자산의 대부분은 몸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결국 나라는 자산이 노동을 하는 동안에만 발생합니다. 예금과 현금은 물가상승률을 이기면 다행인 수준이죠. 건물에도 감가가 있고 자동차에도 감가가 있고 심지어 현금과 예금에도 물가 앞에서는 매년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금은 물가를 방어하면 다행인 시대입니다. 근로소득은 몸의 감가상각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누구나 체감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다릅니다. 주식이라고 하면 불편해하실 분들도 계실 테니 기업에 투자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기업은 감가상각되는 자산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는 자산입니다. 배당을 주는 기업을 사모으고 배당을 다시 재투자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소득을 키워줍니다. 내 몸은 감가상각되며 천천히 내려가는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반대로 성장하면서 해마다 내 통장으로 현금을 보내줍니다. 기업은 성장하면서 나 대신 일하는 구조, 배당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이 싫습니다. 매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평균과 중위값은 결국 근로소득, 부동산, 예금이나 주담대 상환, 이 경로를 반복하는 모델입니다. 재테크는 높은 수익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높은 수익률을 찾아 각종 재테크에 과몰입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소득이 나오는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배당소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 없습니다. 기업에 투자할 때 내 몸이 쉬는 동안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평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대배당이었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